10월의 마지막 밤이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다. 수지는 카운터 뒤에 서서 긴 하품을 했다. 서울에서 이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이제 꼭 일주일. 대학을 휴학하고 무작정 내려온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또 훨씬 더 외로웠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다. 수지는 습관적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놀랐다. 편의점 입구 옆 가로등 아래 놓인 낡은 나무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1시간 전만 해도 비어있던 그 자리에 저 사람? 선배 아르바이트생 민호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무심한 듯 말했다. 아, 저분. 또 오셨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민호는 라면 뚜껑을 반쯤 열고 젓가락을 꺼내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여기 사람들은 저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불러. 박씨 할아버지인데 벌써 몇 년째 저러고 계셔. 수지는 유리문 너머로 노인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회색 목도리를 두른 노인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길 건너편을 응시하고 있었다. 가로등의 주황빛 불빛이 그의 백발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노인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 뭘 기다리시는 건데요? 글쎄. 민호는 라면을 후후 불며 말했다.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 그냥 매일 밤 11시쯤 오셔서 새벽 2시까지 저렇게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가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겨울에도 저러셔.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리지 않나요? 처음엔 다들 걱정했지. 마을 이장님도 가서 말씀드리고 파출소에서도 왔었어. 근데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자기 집 근처 벤치에 앉아 계실 뿐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더래. 수지는 계속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아니면 시간이 멈춘 흑백 사진 속 인물처럼 정지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퍼 보였다. 그 꼿꼿한 자세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이 느껴졌다. 누굴 기다리시는 걸까?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든가. 민호가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다. 근데 말 걸면 대답은 잘 안 하시더라. 나도 예전에 커피 갖다 드린 적 있는데 고맙다고만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날 밤 수지는 퇴근할 때까지 노인을 관찰했다. 노인은 정말로 움직이지 않았다.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노인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고개를 약간 돌려 길 양쪽을 살피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새벽 1시 40분, 수진이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코트에 먼지를 털고 목도리를 여미고 그리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다. 이튿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수지는 점점 더 그 노인이 궁금해졌다. 무엇이 한 사람을 매일 밤 추운 벤치에 앉게 만드는 걸까? 무엇을 아니 누구를 그토록 기다리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편의점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단골 손님들의 얼굴도 익숙해졌고 야간 근무의 고단함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 11시에 나타나는 그 노인의 존재도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다. 어느 날 밤 수지는 따뜻한 커피를 하나 뽑아서 밖으로 나갔다.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밤이라 그런지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기, 할아버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추우실 텐데. 노인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건넸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 매일 밤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참을 침묵하던 노인이 입을 열었다.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요? 올 사람을요. 더 묻지 못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질문을 거부하는 단호함이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후 수지는 매일 밤 노인에게 커피를 갖다 드렸다. 노인은 항상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받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그 노인의 침묵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11월의 첫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날이었다. 수진이 커피를 들고 나가려 할 때 놀랍게도 노인이 먼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노인이 들어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본 노인의 얼굴은 더욱 선명했다.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 그리고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코트.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시겠소? 수지는 얼른 커피를 뽑았다. 여기 있어요? 오늘 유난히 춥죠? 그렇습니다. 노인이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웠지요. 네? 20년 전이요?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수진도 따라 앉았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젊은 분이 매일 밤 커피를 갖다 주시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군요. 박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김수진이에요. 한 달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렇군요. 이런 시골까지 할아버지는 원래 여기 사세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과 함께요. 아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아들이 사라지셨다고요? 20년 전입니다. 25살이었지요. 우리 준혁이가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어느 겨울밤 준혁이는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편의점은 고요했다. 형광등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실종되신 거예요? 그렇게들 말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었지요. 자진 출가.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가능성도 있었지만 더 나쁜 가능성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갈색 지갑이었다. 지갑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환한 미소를 띤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우리 준혁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게 사라지기 한 달 전이었지요. 수지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닮았다. 특히 그 또렷한 눈빛이. 준혁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일을 도왔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는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지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에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안 가셨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후회가 스쳤다. 농사일 도와야 한다고, 이 마을에서 살아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요. 노인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이번엔 작고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펼쳤다, 한 흔적이 역력했다. 모서리가 해지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젊은 분께 이게 뭔데요? 준혁이가 남긴 편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게 주지 못하고 간직했던 편지지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노인이 건넨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쓰여 있었다. 글씨체가 떨리고 있었다. 쓴 사람의 심정이 글씨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았다. 읽어보시겠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편지지도 오래되어 노란 빛을 띠고 있었다.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쓰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비겁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먼저 이 말을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저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숨을 쉴 수 없었을 뿐입니다. 빚 이야기는 아버지도 아시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은행에서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들. 저는 성실하게 갚으려 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세상은 제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죠. 남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로는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그리고 제 자신의 꿈을 저버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이 편지를 아버지가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영 읽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압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들에 나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가 언젠가 아버지께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걸,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어주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준혁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이 떨렸다. 편지지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2년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준혁이 집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걸요. 경찰이 재수색을 하다가 찾았지요. 그리고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2년 뒤라면? 그렇습니다. 준혁이가 사라진 지 2년 뒤에요. 그때쯤이면 마을 사람들도 경찰도 모두 준혁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수지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근데
이 편지는 아직 봉투에 담긴 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봉도하지 않은 채로요. 마치 쓰다 말았거나 아니면 보내기를 망설이다가 그냥 숨겨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럼 준혁 씨는 결국 이 편지를 아버지께 드리지 않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지 않았을까요?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편의점은 다시 고요해졌다. 한참 후에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경찰은 이 편지를 유서로 받습니다. 유서요? 그렇습니다. 준혁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쓴 편지라고요. 편지 내용이 그런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요. 수지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면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읽으니 정말로 유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세요? 제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강렬했다. 준혁이는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벤치가 보였다. 노인이 매일 밤 앉아있던 그 자리. 증거가 있습니다. 준혁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요. 증거요? 노인은 지갑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오래되어 빛바랜 종이에 인쇄된 숫자들. 보십시오. 준혁이가 사라진 날짜가 2005년 11월 3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 내역을 보면 수지는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11월 5일, 11월 8일, 11월 10일. 세 번에 걸쳐 현금이 인출되어 있었다. 각각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실종 후에도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네요? 그렇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준혁이가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그때만 인출하고 그 이후로는? 그건 노인이 말을 흐렸다. 저도 모릅니다. 아마 준혁이가 어딘가로 떠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요. 수지는 노인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어떤 불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 할아버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이후로는요? 준혁 씨의 행적이 전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통장 인출 이후로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꺼졌고,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고,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실종 신고는 하셨겠죠? 물론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했어요. 경찰이 나왔고, 수색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산과 들을 뒤졌지요. 강도 수색했고, 폐가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노인에게 돌려주었다. 노인은 편지를 받아 마치 성물을 다루듯 소중히 지갑에 넣었다. 그래서 매일 밤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준혁 씨를 기다리시는 거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길이 우리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준혁이가 돌아온다면 반드시 이 길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매일 밤, 그 시간에, 그 시간이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준혁이가 사라진 시간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준혁이는 저녁 10시쯤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킵니다.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20년. 7,300일이 넘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아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혹시 제가 더 알아봐도 될까요? 준혁 씨에 대해서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려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궁금하기도 하고요. 준혁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마을 도서관에 가서 20년 전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지역 신문은 물론이고 전국지에도 작게나마 보도된 기사들이 있었다. 청양군면 청년 실종, 경찰 수색 중. 실종 청년 박준혁 25,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진 출가 추정. 박준혁 씨 실종 일주일 여전히 행방묘연. 기사들을 읽으면서 수지는 점점 더 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지역 농협에서 일하다가 2년 전 작은 농산물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빚만 남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여러 기사를 종합해보니 준혁의 빚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약 3천만 원 정도. 젊은 사람이 성실히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사라진 것일까? 수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입구의 약국이었다. 은혜약국이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약국. 주인 김철수 씨는 올해 6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준혁이요? 김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물론 기억하죠. 이 동네에서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 준혁 씨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착한 아이였어요. 김 씨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다.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고 성실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랐어요. 박 노인이 엄하게 키우셨지만 준혁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업은 왜 시작하신 거예요? 글쎄요. 김 씨는 잠시 생각했다. 아마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 노인이 워낙 보수적인 분이라 준혁이가 농사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준혁이는 꼭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고. 그렇죠. 사업이 어려워지자 준혁이는 많이 힘들어 했어요. 여기 약국에 소화제 사러 자주 왔었죠.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사라지기 일주일 전쯤 준혁이가 누군가와 심하게 다툰 것 같더라고요. 누구랑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날 밤 늦게 약국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준혁이가 누군가와 언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보지 못했어요.
어두워서요. 하지만 목소리가 뭔가 익숙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익숙한 목소리요? 마을 사람 같았어요. 외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억양이나 말투가 이 지역 사람 특유의 것이었거든요. 수지는 이 정보를 메모했다. 그 다음엔 준혁 씨를 보셨어요? 실종 당일 날 봤어요. 저녁 8시쯤이었나? 약국 앞을 지나가시더라고요. 인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표정이 밝았어요. 마치 뭔가 결심을 한 사람 같았달까요. 다음으로 수진이 찾아간 곳은 마을 식당 고향집이었다. 준혁이 자주 식사를 했다는 곳이었다. 주인 이순자 여사는 70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준혁이? 우리 여사의 눈이 촉촉해졌다. 우리 준혁이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자주 오셨나 봐요? 거의 매일 왔죠. 혼자 사니까 집에서 밥 해먹기 힘들잖아요. 박 노인하고 같이 살긴 했지만 둘 다 요리를 못하셔서 거의 여기서 해결하셨어요. 이 여사는 수진을 식당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저 자리가 준혁이 자리였어요. 항상 저기 앉아서 밥을 먹었죠. 수진은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 창문 옆 자리였다. 밖이 잘 보이는 곳. 준혁이는 밥을 먹으면서 항상 창밖을 봤어요. 이 여사가 말했다. 뭘 그렇게 보나 했더니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누가 행복해 보이는지 그런 걸 관찰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관찰이요? 네, 준혁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죠. 말은 적었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깊이가 있었어요. 이 여사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본 날이 생생해요. 언제였어요? 실종 당일 날이었어요. 저녁 7시쯤 왔나?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평소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밝았어요. 밝았다고요? 네, 평소에는 항상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미소도 짓고 농담도 하고 마치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여사는 눈물을 닦았다. 식사를 다 하고 나갈 때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여사님, 항상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는 그냥 인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붙잡았을 텐데. 이 여사는 흐느꼈다. 수지는 이 여사를 위로하고 식당을 나왔다.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전의 언쟁, 실종 당일의 밝은 표정, 마치 작별 인사 같았던 말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며칠 후 수지는 파출소를 찾았다. 작은 시골 파출소. 지구대라는 간판이 달린 단층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 명의 경찰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강민 경감님 계신가요?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제가 최강민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박준혁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최 경감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준혁 씨, 오래된 사건인데 왜 갑자기? 수지는 박성우, 노인과의 만남, 편지,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최 경감은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 사건,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감님도 당시에 조사하셨나요? 당시에는 순경이었죠. 갓 발령받아서 이곳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박준혁 씨 실종이 제가 담당한 첫 번째 큰 사건이었습니다. 최 경감은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서류 뭉치들 사이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다. 박준혁 실종 사건이라고 적힌 파일. 공식 기록은 여기 다 있습니다. 최 경감이 파일을 펼쳤다. 2005년 11월 4일 오전 8시 박성우 씨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 박준혁 25세의 전날 밤 외출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즉시 수색을 시작하셨나요? 물론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골든타임이 중요하니까요. 마을 사람들과 의용소방대가 총동원됐습니다. 산과 들, 강, 배가 모든 곳을 수색했죠. 결과는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최 경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준혁 씨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CCTV도 이 마을에는 거의 없었고 목격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최 경감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이건 공식 기록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네? 실종 당일 밤 박준혁 씨를 봤다는 목격자가 한 명 있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구였어요? 박성우 씨 아버지였습니다. 네? 박 할아버지가? 최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조사할 때 박 노인은 아들이 저녁 10시쯤 산책 나간다고 하고 나갔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신고했다고요. 하지만요? 사건 발생 3일째 되는 날 박 노인이 다시 파출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사실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다고. 어디서요? 편의점 앞 그 길에서요. 최 경감이 창밖을 가리켰다. 지금 박 노인이 매일 밤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 노인에 따르면 그날 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준혁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무슨 대화를요? 최 경감은 파일을 넘겼다. 거기에는 당시의 진술 기록이 적혀 있었다. 준혁아, 이 밤에 어디 가니? 산책이요, 아버지. 요즘 걱정이 많아 보이는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다 괜찮아질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서요. 수지는 진술 기록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게 정리될 것 같다니?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고 했어요. 그냥 사업 정리 같은 걸 말하는 줄 알았다고. 그 다음은요? 그게 다입니다. 그 대화를 나누고 준혁 씨는 길을 따라 걸어갔고 박 노인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증언이 공식 기록에 없는 거예요? 최 경감은 한숨을 쉬었다. 당시 상부에서 판단하기를 이 증언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박 노인에게 불필요한 죄책감만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공식 기록으로만 남겼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계속 넘겼다. 그때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통장 거래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게 노인께 들었던 그 인출 기록인가요? 그렇습니다. 최 경감이 확인했다. 실종 후 일주일 동안 3번의 인출이 있었어요. 11월 5일, 8일, 10일.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게 준혁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최 경감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보이지만 인출된 ATM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어디였는데요? 마을 입구의 농협 ATM이었어요. 준혁 씨가 실종된 이 마을의 ATM입니다. 그럼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마을로 돌아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최 경감이 설명했다.
우리가 즉시 ATM CCTV를 확인했는데 인출하는 사람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어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카메라 각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 ATM의 CCTV는 카드 투입구만 집중적으로 찍도록 설치되어 있었어요. 보안이 철저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카드와 손만 보이고 사람의 얼굴이나 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준혁 씨가 인출한 게 맞나요? 최경감은 파일에서 다른 페이지를 꺼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든지 인출할 수 있으니까요. 준혁 씨의 지갑은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카드를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훔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최경감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준혁 씨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건지 아니면 사고를 당한 건지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지는 파일을 다시 넘기며 물었다. 경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최경감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생각은. 그는 말을 멈췄다. 아니, 이건 그냥 제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그래도 들려주세요. 최경감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준혁 씨가 계획적으로 사라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요? 네, 일주일 전에 밝은 표정, 작별 인사 같았던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최경감은 파일 맨 뒤에 페이지를 꺼냈다. 이 편지입니다. 그것은 준혁이 쓴 편지의 사본이었다. 경찰 조사 기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준혁 씨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숨을 쉴 수 없다는 표현들. 이건 명백히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시신이라도 발견됐어야 하지 않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최경감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했어요. 강, 산, 저수지.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그럼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단 한 번도 흔적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용카드도, 휴대폰도, 주민등록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2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최경감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았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경감님, 그럼 통장 인출은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경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박성우 씨가 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박 할아버지가요? 왜요? 아들이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준혁 씨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수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박함. 그 절박함이 진실을 왜곡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파출소를 나온 수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다. 박성우 노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았다. 11시가 되자 어김없이 노인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은 벤치에 앉지 않고 바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노인이 손을 저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진지하게 준혁이를 찾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지는 노인을 카운터 옆 테이블로 안내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준비하고 마주 앉았다. 할아버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진실을요?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보시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준혁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정말 언제세요? 노인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알고 계셨군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경감님께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준혁 씨를 봤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그렇습니다. 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이를 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준혁이를 만났죠.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준혁이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물었습니다. 이 밤에 어디 가니? 준혁이는 그냥 산책이요라고 답했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벤치가 보였다. 매일 밤 앉아있던 그 자리. 그런데 준혁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아 보이는구나 했더니 준혁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준혁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서요라고 답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준혁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저는 화를 냈습니다. 화를요? 아, 네. 노인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저는 준혁이에게 따졌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빚은 성실하게 갚아야 한다. 남자가 책임을 져야지. 어디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준혁이는 저를 보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뭔가 작당하는 것 같다고 했죠. 그 다음은요? 준혁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효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소리쳤어요. 준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어디로요? 저 길을 따라서요. 노인이 창밖을 가리켰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초였는데도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준혁이는 그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게 제가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붙잡았더라면, 만약 그때 따뜻하게 안아줬더라면, 만약 그때 괜찮다고 말해줬더라면,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수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한참 후에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준혁이가 곧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래서 신고를 하신 거군요. 네. 하지만 경찰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준혁이와 다퉜다는 걸, 제가 준혁이를 떠밀어 보냈다는 걸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3일 뒤에 경찰서에 가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혁이를 봤다고. 하지만 다툰 내용은 축소해서 말했어요. 그냥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고만 했습니다. 경찰은 기록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통장 인출이요? 노인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최경감이 맞습니다. 제가 한 겁니다. 정말? 할아버지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년 뒤 경찰이 준혁이 방에서 편지를 발견했을 때 모두들 유서라고 했어요. 준혁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제 잘못이니까요. 제가 죽인 거니까요. 그래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신 건가요? 네. 준혁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혁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인출했습니다. 사람들이 봐라, 준혁이가 돈을 쓰고 있다. 살아있는 거다라고 말하길 바라면서요. 수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노인이 창밖 벤치를 바라보았다. 저는 진짜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요? 처음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살아있다고 믿는 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노인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저는 미친 노인입니다.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밤 저 벤치에 앉아 있는 미친 노인이에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 맞습니다. 노인이 슬프게 웃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준혁이를 기다리는 것. 언젠가 저 길로 걸어올 거라고 믿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수진은 노인을 껴안았다. 노인은 수진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사람이니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준혁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준혁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요. 제 기준으로만 준혁이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준혁이는 떠났습니다. 노인은 수진에게서 떨어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준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대화 이후 수진은 며칠 동안 노인을 보지 못했다. 밤 11시가 되어도 벤치는 비어 있었다. 수진은 걱정이 되어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마을 안쪽 작은 한옥이 노인의 집이었다.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집? 대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나왔다. 수진 씨,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편의점에 안 나오셔서 걱정했어요? 노인은 수진을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은 정갈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준혁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준혁.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차 한 잔 드릴게요. 노인이 부엌으로 갔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꽂혀 있었다. 하나를 꺼내 펼쳐보니 준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기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준혁이는 정말 밝은 아이였습니다. 노인이 차를 들고 돌아오며 말했다. 저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항상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행복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까지는요. 노인이 앨범을 넘기며 말했다. 준혁이 어머니는 준혁이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노인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준혁의 사진.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준혁이를 더 엄하게 대했습니다. 남자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준혁이가 힘들어할 때도 슬퍼할 때도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압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진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옳은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인은 앨범을 덮었다. 준혁이는 제 말을 따랐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참았고 슬퍼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준혁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내 아들은 강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이는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약한 모습을, 힘든 모습을, 무너지는 모습을.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수지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들었다. 사업이 실패하고 빚이 생겼을 때도 준혁이는 제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했으니까요. 남자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더 힘드셨겠네요, 준혁 씨가. 그렇습니다. 준혁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그러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준혁이가 제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이 들렸다. 수진 씨, 노인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기다린 건 준혁이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럼 뭘 기다리신 거예요? 용서입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제 자신을 용서할 용기를요. 준혁이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을 내려놓을 용기를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는 준혁이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제 안에서 와야 한다는 걸요. 노인이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날 밤 수지는 노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에 대한 기억들, 후회들, 그리움들. 모든 것을 나눴다. 며칠 후 12월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밤. 날씨 예보에서는 눈이 온다고 했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다. 그리고 놀랐다. 노인이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11시도 되기 전인데. 수지는 밖으로 나갔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오늘이 그날과 같은 날이거든요.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20년 전 준혁이가 사라진 그날과 12월 초였지만 눈이 내렸었죠. 오늘도 곧 눈이 올 겁니다. 수지는 노인 옆에 앉았다. 차가운 벤치였지만 개의치 않았다. 할아버지 추우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다. 이제 곧 끝날 테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편지 2장이었다. 하나는 준혁이 쓴 편지, 다른 하나는 새로 쓴 편지였다.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인이 새 편지를 수진에게 건넸다. 제가 준혁이에게 쓴 편지예요. 2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준혁아, 아버지다. 이제야 내게 할 수 있구나.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20년 동안 매일 밤 이 자리에 앉아 너를 기다렸다. 내가 돌아오기를, 내가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내가 기다려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준혁아, 내 탓이 아니란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약했던 게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약하게 만들었던 거야. 내가 도망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몰아낸 거야. 모두 아버지 잘못이었어. 그날 밤 내가 내민 손을 잡았어야 했다. 너를 안아줬어야 했다. 괜찮다. 아버지가 있다고 말해줬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너를 떠나보냈다. 20년 동안 그 순간을 수없이 되돌렸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만약 그때 너를 이해했더라면, 만약 그때 사랑을 표현했더라면. 하지만 만약은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준혁아, 이제 아버지도 간다. 내가 있는 곳으로. 그곳이 어디든 아버지가 찾아갈게. 그리고 그때 내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하마. 준혁아,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너를 사랑한다. 기다리지 마라. 아버지가 찾아갈게.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노인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우 노인은 집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고 했다. 수지는 그 편지를 준혁의 편지와 함께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편의점 카운터 옆 두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두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편의점 앞 벤치에는 더 이상 아무도 앉지 않았다. 하지만 눈 내리는 밤이면 수지는 가끔 그곳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제 만나셨을까요, 두 분? 눈은 여전히 내리고 벤치는 비어있고 길은 고요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기다림은 끝났다.